네, 시청자 여러분, 광고입니다. 자유한국당 방송 적반하장은요, 바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나눠서 잘라가는 것 보셔도 상관없지만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봐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우리 당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좋아요, 구독자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힘이 생긴답니다. 두 번째, 우리 방송 라인을 보셔야지만 우리가 조회수가 팍팍팍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적반하장 뉴스는요, 자유한국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 좋아요, 구독자 수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어제하고 옷 복장이 똑같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2일 적반하장 오늘 맞는데요. 저희가 연수를 가는 관계로요,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고 내보내기 위해서 미리 찍었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광명 찾아주세요.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보수아카데미의 김정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움직이는 검색 엔진이다,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거기다가 걸어다니는 네이버다 라는 별명 어떠십니까? 아유, 이거 뭐 가분합니다. 제가 지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정기 위원장님과 오늘도 보수아카데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와 비슷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선에 이제 국민들 기질이 좀 비슷해요. 프랑스가요? 아이, 그럼요. 우리랑요? 예.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봉주르, 마드모아제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이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봤어요. 국민성이 아니고 그럼 정치성. 예, 그래서 국민의 정치성으로 봐서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소용돌이 정치라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The Politics of Voltex라고 해서 그 하버드 유명한 석학인 그레거리 핸들슨이 네. 한번 한국 정치를 소용돌이 정치라고 했는데, 실제로 프랑스 정치도 한국 정치 못지않게 소용돌이 정치적인 특징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프랑스는 여러 차례에 걸친 혁명 과정을 통해서 혁명 상황이라는 무질서 속에서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질서를 창출해내는 데 익숙해 있고요. 우리 한국은 그런 극적인 혁명 과정을 많이 거치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소용돌이 정치를 하면서도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출해내는 데는 아직까지 프랑스에 비해서는 세련됨이 좀 못한 거죠. 그리고 제도가 네. 국민의 정치적인 성향도 비슷하지만 네. 제도도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 헌법이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영미법계가 아니고 대륙법계잖아요. 그렇죠, 독일. 그래서 독일법계를 따르지만은 실제로 유사성으로 보면은 이제 특히 헌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과 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헌법 하신 분들이 프랑스로 유학도 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유사점이 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요, 프랑스 좌파 미테랑 대통령하고요, 우파 시락 총리의 동거 정치가 1986년도에 실시가 되었는데요. 네. 1993년도에는요, 네. 발레디르 총리가 97년에는 시락 대통령과 조스팽 총리가 협치를 했다. 네. 뭐 이런 내용, 발음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정말 마크롱 대통령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까? 발음이 쉽잖아요. 마크롱? 그건 좀 이따 하시죠. 크롱크롱? 네.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있습니까? 그럼요. 네. 우리가 요즘 협치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련된 정치는 컴프로마이징 팔리틱스라고 해서 협상 정치예요. 선진 정치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가 같이 대화 속에서 이끌어내는 게 상호 윈윈하는 구조. 윈윈. 예. 그게 지금 세련된 정치다. 그렇죠. 네. 루즈 게임이 아니고 위닝 게임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기자는 거지. 예. 같이 죽지 말고. 그럼요. 네. 그게 사실은 국민과 국가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그게 거거든요. 정치 아니에요? 그게 국민이 정치입니다. 편안한 것. 그럼요. 보기도 편안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여기의 정치는 윈윈이었다. 프랑스는 보면은 역사적인 전통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좌파 우파 그 기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의자. 의자. 네.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좀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해서 좌석 배치에 따라서 우파 좌파로 양분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프랑스 정치와 우리가 공통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프랑스는 좌우가 의자 배치 이런 내용이었지만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약간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기득권과 아닌 사람 이런 싸움이었는데 우리는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들과 비교하기에 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민성과 국가 제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통이 있잖아요. 제 그렇죠?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네. 정말로 이렇게 대치 상황이고 진짜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있고 공산주의도 아니죠. 1인 독재 체제 국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좌우의 개념과 프랑스의 개념을 따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 모델에서는 그거는 찾을 수가 없고요. 네. 나중에 이제 독일 모델에서 그러니까요. 네, 빌리 브란트 이후에 제가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모델에서 좌우를 보는 게 우리나라의 괴리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우 연정 차원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 이제 모델을 좀 찾으면 좋고 네. 이 국민의 정치적 감정이나 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프랑스에서 모델을 찾으면 좋다는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연히 일어난 좌석 배치로부터 시작된 좌우 개념의 그 이름이 빛나는 역사.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지금 질문을 하냐면요. 시청자들이 듣기에 네. 좌우가 프랑스의 좌우가 우리나라의 좌우와 동일시하게 될까 봐. 우리는 보수 아카데미니까. 네네. 그게 동일시합니까? 동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동일하죠. 그런데 기호는 다르잖아요. 네, 기원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났는데 프랑스는 5호 공화국입니다. 네. 헌법이 5번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1792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제1공화국. 네. 그다음에 1848년에 또 혁명이 일어나서 제2공화국. 네. 1870년에 또 혁명이 일어나서 제3공화국. 그다음에 2차 대전 당시에 비시 정권 이제 이 한 몇 년을 5년 정도를 제외하고 1946년에 제4공화국이고 네. 1958년 샬 도골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까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5공화국으로 있어요? 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현대적인 개념에서 제5공화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이제 좌우의 개념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5공화국. 앞에서부터 1부터 4까지 공화국은 네. 다른 개념이고 다른 개념이죠. 제5 그러니까 기원은 네. 좌우 의자 배치였고 그렇죠. 그게 1부터 4까지 공화국이고 5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개념과 같은 그렇습니다. 좌우 개념입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 될 시간이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보수 아카데미에서는 다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마크롱 한마디만 하죠. 한마디만 하세요. 네, 밖에서 다 우리가 대기하고 프랑스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마크롱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 전 그걸 그럼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아까 총리 협치부터 마카롱까지 마카롱이 잘 이끌어 갈까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려고 했는데 지루하지 않을까요? 프랑스 정치. 한 번 더 해야 한 번 더 되겠죠? 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원영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대강을 다시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4대강에 대해서 지금 수문을 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그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뭐 물팀장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수문을 안 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한 막 불만이 가득하 4대강이 이 우리나라를 거의 오염시켰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해도 더 나올 곳이 없다는 입장도 있고요. 또 조사해야겠다라는 입장도 있고 지금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재조사 핵심 좀 짚어주십시오. 저희가 이 4대강 사업을 왜 했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왜 했는지는 사람들이 까먹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예, 그 베니스처럼 예.
관광도시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도 그 얘기가 있다니 4대강 운하 관광도시 그 얘기도 있고요. 예. 저를 좀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또 아니, 어떤 사람들은 예. 그 자연을 이제 그 물을 막아서 예. 그 뭐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예. 갖가지 설이 지금 난무하는데 예. 원래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원래 이유를 잊어버렸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치수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 그 치수, 그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관리한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토의 저수력을 높이는 겁니다. 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거 이것이 그 치수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저장력을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게 그게 원래 목적이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뭄이 생겼을 예. 때 저장된 양이 엄청나서 가뭄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 그러면 그 물을 그 빗물을 범람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홍수도 예방하고. 그러면 가뭄과 홍수 예방의 양대. 그 양쪽의 효과를 노리는 거, 치수 능력을 높이는 거, 그것이 사실은 그 국토의 저수 능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실제로 그게 다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치수라고 하면 다스릴 치자를 쓰는. 물을 다스리는 물을 겁니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4대강이었다. 그렇습니다. 진짜 목적은. 네. 근데 그 전에 이 치수 능력, 그 물의 저장 능력을 넓히는 방식은 사실은 댐이었어요. 그렇죠. 댐을 수도 없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국토에. 소양강 댐. 소양강 댐, 팔당 댐, 대청 댐, 수도 없이 많은 댐들이 건설이 됐는데 여러분 1999년에 동강댐 사건을 아실 거예요. 이 동강댐이 문제가 됐을 때 결국 이제 김대중 정부는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합니다. 근데 이 동강댐을 왜 만들려고 했냐? 그 1990년 홍수로 무려 160명이 이 지역 주민들이 사망을 해요. 그건 또 기사가 많이 잊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노태우 정부 때 이 지역 주민들이 홍수로 너무 많이 사망을 하니까 여기에 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플랜이 계속 추진되다가 1999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백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백지화를 했던 논리가 환경 파괴, 경관 파괴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애들 데리고 동강에 래프팅을 가봤지만 가보셨나요? 무서워서 안 했어요. 경관이 좋긴 좋아요. 근데 되게 무섭잖아요. 물 빠지면 끝인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수심도 얕고. 그런데 그 동강댐 건설을 환경 파괴, 경관 파괴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 백지화가 됐는데 이거는 단순히 동강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댐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예요.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경관을 파괴하는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또 생겼는데 댐을 건설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보상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비용 문제가 건설 비용이 아니고 보상 문제. 보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댐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보통 이제 하천변에 사람들이 살죠. 하천변에 살지 산꼭대기에 살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거기 다 주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 이게 옛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서는 이 보상 비용이 사실 얼마 안 들었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도 지금 새로 만들려 그러면 보상 비용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댐을 만드는 모든 문제는 환경 문제, 경관 문제 플러스 비용적으로 그 토지 보상 문제가 발생해요. 이 부분은 왜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사실 이 부분을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는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이 댐을 만드는 게 이제 어찌 보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댐을 만드는 정책도 중소규모로 사람들한테 피해가 적은 그런 곳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거는 말이 좋은 거고 그런 데다가 만들려면 힘들죠. 댐 관련 부분 보상 문제 변호사세요? 제가 토지 보상 사건을 많이 합니다. 아니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문가 포스가 있어요. 각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건 보통 일반 변호사님이 일반 사건 다룬 수준이 아니고 뭔가 이 보상 쪽 그렇죠. 전문가의 예. 냄새가 지금 우리가 그 스멜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예. 솔솔솔 나서 제가 점점 이렇게 다가간 이유가 우리 원 변호사님이 이렇게 멋있는 적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그죠? 보상 쪽 문제를 많이 다루셨죠? 예, 이 보상 관련해서도 이 보상 기준이란 게 책 몇 권이에요. 그걸 또 다 확인해 가지고 소송에 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상 사건 많이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전문가예요 지금. 예, 이 예, 댐 토지 보상 사건, 사건. 댐의 4대 강뿐만이 아니라 뭐 이- 송전탑 보상이라든지 뭐 토지 보상하는 거는 제가 전문입니다. 깨알 같은 영업 광고인데. 제가 진짜 촉이 좋거든요. 예. 근데 바로 이렇게 이까지 다가갔던 거 아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점점점 다가간 게 혹시 전문이세요? 그랬잖아요. 아니 깨알 같은 매트를 보면서 아 역시 사회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서로 띄워줄게.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방금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4대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댐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러면 결국은 보상 문제로 댐 건설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적 그렇습니다. 이제 소견이신 예. 거죠. 예,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 환경단체 반발, 경관 문제 그리고 그 보상 문제, 네. 비용까지 네. 이 댐이 앞으로도 그 댐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대강 사업이 네. 그런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요. 왜? 4대강은 보상을 안 하잖아요. 하천변이잖아요. 하천이죠. 나 지금 전율이 이랬어. 이 부분은 진짜 깨알 정보입니다. 지금 4대강은 하천이어서 토지 보상이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용이한 거네요. 그렇죠. 토지 보상 비용이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경관을 수몰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비용 절감에서도 효과적이네요. 비용 절감에서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친환경, 경관 파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진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4대강 하면 저는 우리가 지금 4대강 프레임에 갇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냐면 녹차 라떼, 녹조 라떼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그 녹차 라떼를 딱 연상시키게 만들면서 나쁜 이미지를 심은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 대한민국 국토의 저수능력을 댐으로 높일 것이냐 아니면 이런 4대강처럼 그 하천 개발로 높일 것이냐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실정이. 네. 그런데 댐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주민들 떠나야 이주 문제, 네. 뭐 환경 문제, 경관 파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대강 사업으로 바꾼 건데 이 4대강 사업은 보상이 안 들고 경관 파괴도 없어요. 이 4대강의 기본 원리는 그 강물의 단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강물의 단면적을 넓힌다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 강의 넓이와 강의 깊이를 넓혀요. 깊게 파는 거죠. 그럼 양쪽으로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거죠. 이만큼이.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 이 강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은 이걸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나오는 건데요. 그 천정천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깎이는 거. 그거는 세굴이고요. 천정천화는 그 퇴적이 되는 거죠. 상류에. 쌓이는 거. 예. 그러니까 황하가 이제 대표적인 천정천입니다. 네. 상류에 있는 퇴적물이 그러니까 상류에서 깎여서 네. 날라오는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세골작용을 일으켜서 날라온 퇴적물이 하천에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바닥이 점점 강바닥의 높이는 올라가죠. 유역으로도 계속 쌓이게 되고.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했던 거다. 네. 그건 나와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정천화 현상이 많이 심해져서 그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을 해버리는 거죠. 밑에가 수면이 얕으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그 범람을 막기 위해서 강변의 양쪽에다가 뚝을 쌓아요. 왜? 물이 차면 넘어오니까 그거를 강바닥을 긁어내서 강바닥의 수위를 낮출 수 없고 돈이 드니까 양쪽 강변에다가 뚝을 쌓는 거예요. 이 뚝을 쌓는 게 그 뚝방이라고요. 우리가 뚝방길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뚝방길이라는 게 이 강 옆에 쌓아온 이 뚝방 여기에 사람들이 보통 왔다 갔다 교통으로도 많이 쓰는 거죠. 넘치지 못하도록. 넘치지 네. 못하게 가드를 만들어 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강들이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도 이 우리나라 하천이 강바닥에 퇴적이 많이 일어나서 강바닥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범람이 많이 생긴다. 이게 그때도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요 일단. 강바닥을 파면 깊어지죠 강이.
강 옆에 쌓여 있는 그 각종 퇴적물들을 걷어내요. 넓어져요. 네. 그러면 이만한 강의 단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무슨 큰 작업인 줄 알았는데 큰 작업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작업인데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설명하지만 이 원리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제가 혼자 모르는 겁니까? 잘 안 들었었어요. 아니 저도 언론에 보면 아무도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니 언론에서 잘 안 나오고요. 무슨 큰일 난 정말 나쁜 걸 MB 정부에서 한 것같이 지금 잘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아주 나쁜 걸 했고 이것 때문에 녹차 라떼가 생긴 것처럼. 그래서 그 유속을 근데 이제 그 유속이 빨라지면 아무리 단면적이 크더라도 물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 수위가 낮아지니까 많이 못 담아요. 그러니까 그 유속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수중보가 있는 거예요. 수중보가 있으면 물 유속이 느려지면서 미처 물이 빠져나가기도 전에 새로운 뒷물이 오면서 수위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퇴적물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고 수중보를 건설을 한 겁니다. 이게 4대강 사업의 기본 원리예요. 아, 수중보 건설에 퇴적물 제거에 옆을 네. 약간 넓히고 면적을 넓히고 그게 네. 4대강이라는 거는 오늘 제대로 배웠어요. 근데 변호사님 예. 지리 되게 잘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변호사긴 한데 건축학도요. 제가 그래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요, 제가. 아니 지금 제가 사실은요. 제가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 전공이에요, 우리 전공. 우리나라에서 S대를 나오는 사람들은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다 기억을 해요. 아니 정말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 물리에 나왔잖아 이런 얘기하면 전 기억이 안 나요. 전 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부터 새로운 걸 다 포맷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포맷을 시켰는데 예. 기억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얄미울 정도로 화가 났는데 너무 기억을 잘해서 제가 지금 감탄에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전공이 이쪽이었어요? 전공이 건축입니다. 예, 서울대 건축학과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얄미운 S대 건축학과 그러니까 본인 전공이신 거네요. 아니 제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왜? 제가 너무 무지한 거 아니죠 지금? 아니 그거는 제가 그래도 제가 뭐 전문으로 이렇게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4대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사업, 4대강 뭐 제조사 이 내용이 예. 저는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혹시 다음 주에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지금 아직 다 못 들어. 제가 궁금한 걸 하나도 못 물었어요. 아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부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제가 많았었는데 전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걸 좀 더 가져오겠습니다. 아이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4대강에 대한 자세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세한 해부를 한다. 예. 원영섭 이거 어때요? 아 좋습니다. 예. 그럼 저는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아니면 3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모르는 내용이 많으시면 안 되죠. 국민들이 제대로 정책의 내용을 아는 게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시죠? 많은 국민들은요. 정책에 관심 없고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못했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 지금 그러면 사실은 뭐고 팩트를 체크해서 그렇죠. 팩트를 체크해야죠. 체크를 계속 해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만약에 잘못된 제조사의 문제라면 또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그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뭐 홍순위, 치순위 이게 뭐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는데 아까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원리까지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면 일반인들은 머리가 복잡하다니까요.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대단해 보여요. 멋있어요. 네. 전공입니다. 이제 그러면 건설적으로는 뭐든지 물어봐도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2017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아시죠? 앞에서 자수했으니까 옷이 똑같고요. 미리 찍어 놓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겠다는 적반하장의 성실한 모습이라고 응원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